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전인구 대표님과 함께하는 2022년 투자 전망. 오늘은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동산 아주 어서 오세요. 그냥 야, 아, 각 야. 분야에 걸쳐서 지금 소고를 해주시는데 예. 2022년에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분위기들 더 걱정이고 영끌족들도 예. 사실은 2021년, 2020년 영끌했던 음. 그런 사람들도 불안불안하긴 마찬가지고요. 집을 팔아야 될지 뭐 하여간 다들 걱정이에요. 네, 사야 지금. 될지 예. 사줘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전인구 대표의 2022 부동산 키워드 탑 5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5 좋아하시네요. 아, 네. 좋아하죠. 오늘 또 이번엔 1번부터 가보죠. 아, 그렇죠. 예, 시원시원하게.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네. 1번은 대선. 대선. 그렇지. 이게 변수. 아, 그렇죠. 이거 얘기해야죠. 예. 예. 이거는 뭐 저도 안 해요. 이 정도는. 근데 다들 공급 늘리겠다. 예. 이랬고. 예. 그래서 대선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 제도가 바뀔 때마다 수혜를 보는 그 안에서도 섹터가 있고 아닌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라던가 세금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많이 주춤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풍선 효과로 부풀어 났던 게 빌라랑 오피스텔이에요. 네. 레지던스도 그렇고. 네. 그럼 걔네들은 왜 올랐냐면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 주택수에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세금적으로 뭐 바로 팔아도 되고 규제가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돈들이 그쪽으로 쏠렸는데 네. 만약에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LTV를 푼다, 대출을 완화하겠다,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예전처럼 돌리는 후보가 나온다라 그러면 이제 투자의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들은 갑자기 수요가 쫙 빠지는 거죠. 그랬을 때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선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 늘리겠다. 음. 이것은 큰 변수로 보지 않는 모양이죠.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는 게 이제 거의 호수는 비슷하더라고요. 250만 호로 네. 양쪽 다. 위로 후보들 보면은. 근데 이제 임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민간으로 밀어내서 분양 위주로 갈 거냐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사도 좀 수혜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우리들도 청약으로 내가 내 집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임대로 들어가는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50만 호 정도가 되면은 뭐 청약 물량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LTV도 같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맞물렸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파트로 확 넘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는 거는 여기에서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 물량으로 포함이 돼서 이제 활발하게 되면은 3기 신도시 청약도 다시 또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선이 변수다. 네. 네, 네. 1번이다 이게. 네. 네. 2번. 2번은 금리입니다. 금리. 예. 듣고 지금 나면 알 것 같아. 그 전에 모르다가. 네. 예, 정말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전에 기준 금리보다 지금 조금 올랐지만 그 정도만도 못 하거든요. 절반도 안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대출 금리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코로나 전에만 해도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3%대 초반으로 받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5% 가까이 네. 받는다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를 내가 사는데 대출 금리를 5% 이상 주고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억당 500만 원이거든요. 10억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10억 대출 받으면 400만 원씩 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먼저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이 네. 있는데 네. 대출 뭐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씩 좀 텀을 두고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자신감을 갖고 또 아파트를 산다라던가 이런 투자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로 갈게요. 네.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네. 돈만 있으면 서울에 살고 싶다 마음 먹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저도 그래서 서울에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제 그 자리들이 활발해지냐 둔화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권이 한번 바뀌게 되면은 한 번쯤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럼 거죠. 대선하고 맞물리는 거죠. 네, 다 맞물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재개발 재건축을 좀 어떤 정책을 좀 옹호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막으려고 규제하는 쪽이 있을 건데 어느 쪽이냐 따라에 따라서 5년의 향방이 바뀔 것이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굉장히 좀 흐름이 빠르죠. 아파트 단지에서만 서로 다 동의가 나오면은 네. 바로 이 안에서 넘어가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협의라던가 이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재밌는 건 재건축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은 내가 도로라던가 그런 것도 다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지 지분만 있으면 다 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더 어떻게 보면 확률은 낮지만 로또의 효과가 크더라.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건축을 살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이제. 너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재개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1억 이하라던가 뭐 3억 이하대의 재개발 투자 물건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사실 어느 정권으로 가든지 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5년마다 이제 대선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5년마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네. 계속 이제 5년마다 테마주처럼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왕 투자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재개발 가능성이 높을 만한 곳, 교통이 좋아야 돼요. 저는 어딜 보냐면 지하철을 보거든요. 이 동네가 낙후됐다 하더라도 지하철을 뜯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하철 값 때문이라도 하더라도 이 동네를 그냥 바꾸는 게 더 싸요. 그러면 이제 2호선 라인 안쪽으로 봤을 때 2호선 근처 라인 안이라던가 그 근처를 보면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데 대중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약간 색안경을 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교통이 좋아도 사람 살 곳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자리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지역들도 존재를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 우선은 2호선. 2호선 라인. 2호선이 어디 다녀요? 2호선이 이제 순환선이죠. 이렇게 서울을 빙빙 도는데 보통 2호선 안에 있는 곳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2호선에서도 아직 가격이 좀 덜 오른 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7호선 라인이 좀 싸요. 예, 지가들이. 그래서 7호선 라인들도 한번 쭉 타고 보시면서 의외로 저평가 지역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동네는 3호선이 다니던데. 3호선은 많이 올라요. 3호선 좋죠. 네, 삼송 유료해가지고 굉장히 그럼. 많이 올랐죠. 네 번째 거. 예. 아, 미니 신도시. 예. 아마도 지역 같은 발전 보면은 균형 개발 발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수도권만 위주로 발전을 하게 된다던가 3기 신도시를 놔주면 지방에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방에다가 무언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미니 신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도시를 덩그러니 새로 만드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다시 뭐 땅도 크게 수용을 해야 되고 여기 인프라를 다 씌워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방의 신도시들에다가 옆에다가 조금 더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신도시들은 주택만 지으면 이 이미 지어놓은 신도시에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저렴한 돈으로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세종시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은 계획지구 안에 근처 지역들에다가 또 미니 신도시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안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동탄 구간만 하고 있는데 그게 한번 눈으로 보여지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달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점이 동탄 같은 경우는 1신도시랑 2신도시가 갈라졌거든요. 이 고속도로 때문에 네. 약간 좀 절단된 느낌인데 이게 만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조금 더 파생적인 것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또 약간의 도시들이 있어요. 미니 신도시 될 만한 도시들이. 그런 자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얘기하는데 3기 신도시 주변으로 미니 신도시가 또 나온다 이런 네. 얘기고. 맞아요. 3기 신도시 투자법은요. 네. GTX랑 겹쳐놓고 보세요. 지도를. 3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랑 GTX 그 역이 되는 노선들을 딱 보시면은 아 여기구나 하는 데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GTX 노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출퇴근이 빨라야 돼요. 내가 집은 여기 산다 하더라도 출근은 다 서울에서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근처에 아까 같이 좀 GTX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예정된 데 옆에다가 또 미니 신도시를 더 붙일 수가 있겠죠. 네. 그 역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GTX A 노선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 이제 한 2년 뒤, 3년 뒤부터 이제 개통이 될 거예요. A 노선이 먼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시야가 확 뜰 겁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동탄에서 삼성을 20분 만에 가는구나. 이제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간적인 거리가 중요하냐로 바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B 노선, C 노선들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B, C 노선이 3기 신도시랑 연관이 많습니다. 네. 네, 이 노선들을 좀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니 신도시 꼽아주셨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지방권에서 요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충청권, 뭐 경상권, 네. 전라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핵심 도시들을 도로 교통망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같은 경우는 뭐 홍성에서 대전, 뭐 세종, 뭐 조치원, 천안 이런 것들을 철도망으로 두르겠다라는 거거든요. 핵심 그 주제는 뭐냐면 이 핵심 도시들을 30분 안에 돌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럼 메가시티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입지가 되는 자리는 이제 메인 도시가 되겠죠. 더 인구 규모가 크고 더 상업시설이라던가 행정시설이 더 편한 곳이 중심 도시가 될 거고 여기를 가지고 부도심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을 더 원활하게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집값은 부도심이 오를까 중심이 더 오를까 이거냐는 거죠.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라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사람 심리상 더 큰 도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차를 몰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통근하고 말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 어디더라 진도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네.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도까지? 진도까지요? 100km 거리를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교육적인 것들이라던가 이제 생활편,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겠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전에서도 보면은 거기 당진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전에서.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되면은 그 고민했던 사람들이 더 대도시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봤을 때 주택은 둘 다 오릅니다. 그 지역도 오르고 여기도 올라요. 그런데 상업시설은 중심이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더 죽어요. 교통이 좋아질수록. 그래서 메가시티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가 교통의 핵심이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지가 교통이 편한 곳들, 뭐 IC가 옆에 있다라던가 이런 집들이 더 각광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KTX가 쫙 뚫린 다음에요. 예. 천안까지 금방이거든요. 예. 이게 천안이 더 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천안 분들이 KTX 타고 서울 와가지고 장을 보니까 맞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고 네. 아, 그래서 거기가 진짜요? 썰렁해지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판교도 주말 되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아니 처음 들어. 네, 그렇게 네, 해요. 네, 네. 가까워진 거야. 예전에 제가 이제 해운대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 제가 다니셨네요. 초봉 뛰면 3장 나와요. 해운대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월세로 살으래요. 월세란 매매로 사래요. 월세가 1,050이었고 매매가가 8,700이었는데 아니 그냥 그 돈이면 한 돈 1,000 더 드리면 살 수 있으니까 사가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어요. 그래서 안 샀는데 1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달라는 거예요. 해운대 울산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1년 만에. 나 팔아야 되겠다. 나가달라. 그것처럼 이 교통이 뚫리는 순간 집값이 서로 둘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내가 지방권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투자로도 유망한 지역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이 뭐 오르네 떨어지네 이런 걸 딱 이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키워드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5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